정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많이 올리진 않아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막 쑥스럽고 무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뭐 제가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요즘엔 영상을 올리지 않느냐 궁금하다 이렇게 전화를 직접 하시는 분까지 계시니까 제가 죄를 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소원하게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분양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 고성이에요. 분양일에 대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당연히 동해안이죠. 아마 저희를 통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 뭐 분양이나 나중에는 이제 뭐 조합 내지는 뭐 법인 이런 형태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어떤 지역을 소유하시건 15분이면 동해안 바닷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의 수익보다는 내가 인생을 조금 더 다채롭게 이렇게 좀 장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몇 분이 지금 현장을 다녀가고 계세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 원칙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토지가 먼저 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토지 개발이 끝나서 발전사가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태양광에 관련된 것들을 서포트하면서 태양광을 구축을 하게 될 건데,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토지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구축인데, 이 토지는 지금 현재는 개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개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통 상태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통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서 제가 개통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막 준비하시다가 한전이나 아니면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내가 구축하려고 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개통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개통이 모자라서 연결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태양광 발전소를 접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좀 현실을 모르는 그런 판단, 그리고 그런 행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무책임한 판단과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개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을 한 건 2007년도예요. 이때는 이제 FIT로 시작을 했는데, 뭐 제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때는 대한민국 어디든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개통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2012년, 15년까지도 웬만한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 그러면 개통이 다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개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쯤 넘어오면서 갑자기 개통 포화 문제가 생기고 개통이 부족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 정말 태양광 발전소 하고 싶은데 개통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못해라고 하는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절대 조건이 이제 개통의 유무가 돼버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개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꿀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15년도 이후에 개통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세상에 765 라인까지 있습니다. 울진에서 가평까지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거의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울진에서부터, 그러니까 포항에서부터 가평까지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기술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코리아, 너네 그거 필요 없어. 너네 지금 현재 그냥 34만 5천 볼트 345 라인 고압 송전망만 있으면 충분하지. 너네가 뭐 대단한 나라라고 345 라인의 2배인 765 라인이 왜 필요해? 라고 해서 일본이 콧방귀도 끼고, 그리고 비아냥도 거렸고, 그리고 무시했어요. 당연히 협조를 안 해줬죠. 근데 국내 기술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결국은 765 라인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과 우리는 얼마 전까지 개도국이었잖아요. 개도국이었습니다. 연평균 5에서 7%씩 경제 성장을 하는, 그야말로 자고 나면은 세상이 바뀌는 정도 수준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그리고 그 발전의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전부 제조업이었어요.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를 정부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언제 무슨 공장이 들어올지 모르니 공장이 손쉽게 건설되도록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추자. 그래서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정말로 가장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65 라인도 만들어졌고 345 라인도 이미 있었던 거고요. 765 라인 같은 이 초고압 송전망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2015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개도국에서 살짝 선진국 쪽으로 발을 깔짝깔짝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도한 경쟁 안에 놓이게 되면서 연 5%에서 7%씩 성장하던 이 성장 기조가 꺾여서 2%에서 3%가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1% 조금 넘는 수준의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전에 5%, 7%씩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막 지어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부는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구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광을 하고자 할 때 개통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태양광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공장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개통이었습니다. 그거를 태양광에서 사용을 참 운이 좋게, 정말로 맛있게 얌얌얌얌 잘 먹었던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의 밸류체인이 중국에 완전히 경쟁 맞붙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점점 중국에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도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어요. 거의 몇 개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지금 중국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체 제조업의 영역에서는 이미 중국에게 우위를 다 뺏겼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만들어져서 운영되던 공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조업, 공장을 위해서, 만들어질 공장을 위해서 준비됐던 개통이 2015년 이후로는 이제 개통이 더 이상 남아있는 개통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면 신규 개통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에 마주하게 됐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고 했을 때 개통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다 공장을 하나 건설한다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 터를 잡고 규모를 정하고 그러면은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을 하죠. 이것이 기본적인 최초의 투자 비용이니까.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내지는 공장의 미래 이윤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공장의 터를 정하고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기 전에 한전에다가 우리 이 공장이 구축하는데 2년 정도 걸리는데 2년 이후에 우리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한전에 문의를 하게 되죠. 한전은 지금 상태라면 당연히 개통이 없습니다. 근데 2년 정도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소도 일반 공장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공장은 물품 제조하는 곳이지만 태양광은 전기를 제조하는 곳이잖아요. 태양광은. 똑같은 공장이에요. 제조 공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장을 지어서 에너지를 거꾸로 이번에 이제 에너지를 보내야 되는 상태인데 어차피 전력망은 똑같이 필요하고 전력망에 필요한 공간, 그러니까 개통 용량도 똑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태양광은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개통을 한전에 신청을 하고 한전에서 개통을 준비를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경상북도, 상주, 의성, 안동, 그리고 봉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 5 라인이 별도로 신설이 돼야지만이, 그리고 몇 개의 변전소가 늘어야지만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가 되는 그런 특수한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지역 한전에다가 개통을 신청을 하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개통은 만들어 내줍니다. 한전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하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개통이 없어. 에이, 파이네. 포기. 잊어버려. 이런 분들은 영원히 태양광 발전소를 못 하죠. 물론 태양광 발전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못 가진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광 발전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바로 대체할 만한 에너지들이 좀 톡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수소예요. 태양광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태양광이 보통 수명이 20년이에요. 사업권이 20년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영농형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사업권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력이 대체가 되고 나면, 뭐 대체가 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재생에너지의 전력량이 압도적으로 늘게 되면 전력 단가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뭐 태양광 하겠다 그러면 업체가 와가지고, 지금 뭐 S&P는 얼마고 REC는 얼마고, 여러분 선생님 뭐 들어보셨죠? 뭐 AI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앞으로 전력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를 거고, 그럼 매점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 태양광 하게 되면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고 저울질하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죠.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걸 얘기 안 하죠. 석탄 발전소가 태양광과 풍력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자, 그럼 태양광과 풍력은 영원히 갈까요? 전력을 운영한다고 하는 국가 전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태양광과 풍력도 다른 뭔가에 의해서 대체가 될 건데, 그게 수소예요. 수소. 뭐 이후에는 이제 뭐 핵융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수소가 원전을 죽일 겁니다. 그만큼 막강하죠. 아니, 지금도 국내에는 원전 찬성론자들이, 그리고 원전을 더 져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70%가 넘어요.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사고는 둘째 치고, 그건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지금 당장 원전을 통해서 값싼 전기를 생산해 주는 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 개개인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원전이라고 하는 막강한 에너지원이 수소에 의해서 박살이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전까지도 박살 낼 수 있는데 수소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쉽겠죠? 물론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어떤 경제 논리 내지는 우위에 의한 뭐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야, 그동안 잘해왔던 거 죽이고 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야, 이거에 싹 쓸어버리고 이걸로 바꿔, 이럴 수는 없죠. 하지만 수소가 점점 유력을 행사할수록 풍력이나 태양광은 점점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5년 후에는 세상이 이럴 거야. 10년 후에는 세상이 이럴 거야. 15년 후에는 세상이 어쩌면 이럴 거야. 20년 이후에는 세상이 이럴 거야. 예측이 돼야 돼요. 적어도 잘못된 예측이라도 나 나름대로 예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하게 되면 누가 이득이 제일 많아요? 태양광 발전소 구축해지는 쪽이 이익이 제일 많죠. 예. 저희 같은 이제 EPC 회사들, 그쵸? 엔지니어링, 프로듀션, 갑자기 생각이 발음, 프로큐어먼트,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EPC,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EPC라고 그럽니다. 이거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션에서 뭐 이건 뭐 이제 뭐 설계, 그리고 이제 그 공급, 이거는 이제 뭐 제품 공급, 제품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이제 공급하고, 이거 이제 구축, 컨스트럭션, 건설이죠. 건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건 EPC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 영상이 아무리 길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징그러워하고 영상을 끊을 한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RPS 제도를 없애고, RPS 제도를 없애고 고정가 입찰제로 가잖아요. 이 RPS에서 고정가 입찰제로 가는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수익의 15%에서 20%가 없어져요. 낮아져요. 태양광 발전소는 수익이 많은 그런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뭐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는 정부의 2%대 자금을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은 한 20%대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완전히 개뻥이고요. 태양광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몇 프로 수익이 나냐면 약 한 13%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작아. 그런데 이 RPS를 없애고 장기 고정가 제도로 입찰을 들어가면 수익이 이만큼 줄어요. 그런데 태양광 업계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만, 이 태양광을 전문으로 한다는 유튜버 중에서요, 특히 이제 뭐 전문 건설, 태양광 이제 EPC라고 하는 회사들, 우리는 뭐 설계, 그 다음에 뭐 제품에 대한 선별, 그리고 뭐 자재, 구조물도 직접 만들고, 그리고 직접 구축해서 사후 AS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하는 이제 전문 태양광 EPC 건설 회사들이, 아니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데서 한마디를 안 합니다. 사실 이거 태양광 업계를 상당히 위축을 시키거나, 잘못되면 태양광 업계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에요.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요인에 태양광의 그 견인력은 이 정도 13%밖에 안 되는 작은 수익이지만, 정부가 보증하고,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저 메리트 때문에 태양광을 하는 거고요. 또 이 메리트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은 민간에서 죽으라고 투자해 갖고 여기까지 태양광을 견인해 온 겁니다.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에서 태양광을 계속 늘려줘야지 2030년까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목표가, 이렇게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꼼수가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수익을 낮춰도 태양광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 왜? 요즘 뜨고 있는 햇빛소득 마을. 이거 그냥 뭐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2% 자금을
거의 90%까지 대출해주고 해주면 마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기만 하면은 시설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부로부터 장기 저리로 대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개인당 여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뭐 3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배당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게 투자 대비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저게 참여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거 햇빛소득마을은 보통 1메가와트 단위의 거대한 용량으로 짓기를 원해요. 이번에 30년 동안 사업 기간을 확정한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영농형 태양광도. 얘도 기본 단위가 1메가와트 정도 돼요. 1000kW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제가 판단했을 때 정부가 저렇게 제도를 시장에 불리하게 계약하면서까지도 2030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 정도로 늘리겠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는 저 이유는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뭐 개인들이 뭐 300kg, 500kg 이런 거 하는 거는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제가 판단하는 현실적인 아마 가장 적나라한 표현, 적나라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태양광 업계가 죽습니다. 뭐 전지판도 이미 중국에게 다 뺏겼고요. 뭐 국내에서 국내 전지판을 다시 만든다. 미친 짓이지. 다 안 나와. 안 나와요. 그 전지판을 순수 국내산을 만든다? 아니, 원재료를 다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조립하는 게 국산이에요? 자, 보세요. 실리콘 셀 수입, 중국산. 그죠? 유리, 전지판을 덮고 있는 유리. 우리나라에서는 특수 유리가 아예 생산이 안 돼. 생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시장이 작아서. 유리 100% 수입. 알루미늄 프레임. 역시 중국이 싸. 수입. 이거 국내에서 조립. 이거 국산이에요? 국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저 원재료인 실리콘 셀을 만들 수 있는 인곳부터 국내에서 제조하면 안 될까? 우리 국내에서 인곳을 제조하는 곳이 예전에 웅진이 있었고요. 웅진솔라가 있었고요. OCI가 있습니다. 웅진은 없어졌고요. OCI는 군산 공장을 완전히 반도체 전용의 고순도 실리콘 인곳을 만드는 회사로 생산 라인을 바꿨고요. 그러니까 OCI 군산 실리콘 공장은 태양광용 인곳을 생산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말레이시아에서 해요. 왜 말레이시아에서 하느냐? 이 실리콘 인곳을 만드는 제조 비용의 70%가 전기료예요. 전기료. 왜 그러면 OCI는 말레이시아에다가 태양광용 실리콘 인곳을 만드는 제조 공장을 거기다 유치했느냐? 말레이시아가 수력 발전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전기요금이 무지무지하게 싸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 OCI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나온 인곳이라도 국내에 들여다가 실리콘 셀을 만들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는 국산 아니야?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핵도 없어요. 왜? OCI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나오는 인고시요 전부 미국으로 가요. 국내 안 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에 관련된 어떤 것도 다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이 벽을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현실을 얘기하면은 기도 안 찹니다. 그런데 맨날 언론을 보면 뭐 중국산 전지판이 국내에 들어와서 시장을 얼마나 잠식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국내 태양광의 밸류체인 중에 가장 핵심인 모듈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뭐 중국에 다 넘어가서 마치 나라가 망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1와트 태양전지 모듈을 만드는데 국내에는 1kW 1kW 모듈을 만드는데 국내는 40불 들어가요. 40불인가 400불인가. 중국은 1불에 만들어요. 이거 상대가 돼요? 제조 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넘자고 그래요. 이걸 주장하는 놈들이 이걸 주장하는 놈들이 매국 놈들이야. 중국의 태양광 모듈을 국내에서 중국산을 물리치고 국내에서 만들어 보자. 이 사람들이 매국 놈입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요. 전 세계에 중국산 태양광 전지판 모듈은 이미 중국이 장악했어. 중국은 우리나라의 한화큐셀 같은 캐파를 가지고 있고 한화큐셀처럼 전체의 그 태양광의 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고부터 뭐 수직에서 뭐 실리콘 셀부터 시작해서 셀, 웨이퍼, 그리고 모듈, 그리고 인버터까지 수직으로 계열화돼서 전체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한화큐셀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이제 그렇다고 쳐요. 한화큐셀의 인버터는 뭐 어차피 국산이고 케이스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아마 인버터를 그냥 껍데기만 바꿔갖고 국내에 들어오는 건데, 한화큐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태양광 업체는 60개가 넘습니다. 60개가 중국에. 상대가 안 돼. 그런데도 뭐 장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나와서 기자들이 나와갖고 어쩌고 저쩌고 뭐 국내 뭐 태양광 전지판 뭐 제조 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안 돼. 설정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중국산 전지판 정말 싸죠. 예. 그러면 그리고 품질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올해가 지금 이제 26년 5월이에요. 내일 모레면 6월 됩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있어요. 중국은 태양광 모듈이 전부 다 700W대로 다 이행했어. 이행. 국내는 아직도 600W대 전지판 갖고 깔짝깔짝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태양광 발주소 한다고 견적을 받아오면은 아마 업체에서 내놓은 견적서가 전부 다 태양광 전지판이 600W대일 거예요. 640W, 635W. 내지는 이제 뭐 중국산이라도 뭐 650 얼마, 665W 뭐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왜 견적서를 그렇게 쓰느냐? 600W는 이미 9세대예요, 9세대. 그러니까 무슨 개념? 구형이야. 당연히 단가가 싸죠. 얘가 신형이에요. 올해부터 태양 전지판 모듈은 전부 다 700W대로 진입을 했어. 그리고 중국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700W대 전지판을 다 생산을 해요. 국내는 생산을 열심히나 한다고 그러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없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 하나. 600와트대 전지판이 9세대예요. 9형이야. 그러면은 이 600와트대 전지판은 이미 이제 생산을 안 해. 물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도 생산을 해요. 왜? 한화나 현대나 S에너지나 뭐 이런 회사들의 설비 라인이 600와트대예요. 500에서 600와트대. 500에서 600와트대는 원재료 인곳이 실리콘 인곳이 6인치를 씁니다. 6인치. 700와트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원재료인 인곳의 사이즈가 8인치로 늘어나요. 이거 구체적으로 제대로 얘기하려면 정말로 영상이 길어질 건데, 자, 중국은 이미 모든 전지판 제조회사의 자사를 대표하는 태양광 전지판이 전부 다 700와트대로 다 바뀌었어. 그리고 열심히 판매도 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600와트를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들고 있어? 설비 라인을 못 바꾸고 있어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원재료를 다 중국에서 가져와서 국내에서 만들어도 국내 제조 코스트가 비싸요. 국내 제조 코스트가. 그러니까 중국 물건에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야 700와트대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라인을 바꿔야 되는데 아 이게 물건을 얼마나 팔아먹을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 가늠이 안 되는 건 뭐야. 자신감이 없어. 당연히 자신감 없지. 왜냐면 어차피 700와트로 설비 라인, 설비 투자해가지고 700와트를 만들어내도 중국산보다 비싸니까. 지금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감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영리해져야 되는 거예요. 중국산 전지판? 좋아. 특히 700와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신의 기술들이 이 700와트에 전부 다 응축돼 있어요. 그런데도 국내는 견적을 받아오면은 뭐 640와트, 635와트, 중국산을 쓴다고 그래도 뭐 665와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서가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겠어요? 이게 재고거든. 물건이. 그러니까 싸니까 어떻게 돼요? 공사하면 마진이 많이 남죠. 700와트는 이제 팔팔한 새 물건이에요. 가격이 당연히 양보가 안 되죠. 아무리 물건을 많이 사도. 왜? 모자라거든. 700와트는. 600와트는 이미 만들어갖고 어떤 사람들은 태양 전지판도 투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이 태양 전지판을 어마무시하게 사입을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쟁여놓습니다. 당연히 어마무시한 양으로 물건을 사면 가격이 싸죠. 그래서 그 물건을 순차적으로 풀어요. 요 올해 들어서 태양 전지판의 가격이 모듈 가격의 4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만약에 작년에 누군가 뭐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물량을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렇게 사입을 해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올해 그 물건을 풀면 40%의 새로운 마진이 생겨요. 왜? 작년 물건이어도 뭐 40%까지는 안 받겠지. 하지만 올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 오른 가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소 한다고 견적서 내면 전부 다 이런 이제 600와트대 전지판이 올 거예요. 이거 다 찢어도 돼요. 이미 이거 구형이라니까? 지금은 700와트대로 해야 돼요. 저도 지금 한 140kW 정도 되는 태양광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730와트 중국산 트리나 모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워낙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거 다 풀어냈을지 모르겠는데, 그저께 영상을 하나 봤는데, 태양광 발전소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있는 그 모듈의, 그러니까 최적화, 모듈의 최적화,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면서 전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음이 났냐면, 제가 2016년에 지금 이제 3본, 거기 무슨 지하철이 무슨 역인지 모르겠는데, 요 3본에 있는 조그만 직원 6명에 있는 뭐 연구소 비슷한 회사에다가 2주일에 한 번씩 인버터를 공급했던 적이 있어요. 2주만 지나면 인버터가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전지판 뒤에 정션 박스에다가 부착하는 MPPT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설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DC 라인의 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태양 전지판은 이게 실리콘 셀입니다. 이게 실리콘 셀이에요. 0.3에서 0.5 정도 마이크로,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죠? 정말로 초박형이거든요. 얘를 이쪽에는 저 플러스 전자가 모이도록 보통 이제 여기를 보통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제 도핑을 하고, 밑쪽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모이도록 해서 이제 N타입이 돼요. 이게 N타입 모듈인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걸 이제 실리콘셀을 확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잘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는 플러스 전공이 형성이 되고, 이쪽엔 마이너스 네거티브 전자가 이제 모여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N이에요. 이쪽이 P예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게 에너지니까 이 실리콘셀을 충격을 주면은 여기에서 전자들이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자들이 툭툭 튀어오르다가 이쪽으로 모여요.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마이너스 전자들이. 그럼 반대로 플러스 쪽은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떠요. 전공이 위로 뜹니다. 뜨는데 두 가지 조건에서 문제가 생겨요. 첫째, 자, 이렇게 이쪽으로 모여진 마이너스 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빨리 배출을 시켜야 돼. 땡겨와야 돼요. 땡겨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통통통 뛰다가 플러스 전자를 만나갖고 결합을 해버려요. 재결합.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사라지죠. 그죠? 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어떤 마이너스 전자는 여기서 퐁 뛰어오르다가 제대로 못 뛰어 올라갔고, 이 안에서 어딘가로 또 숨어요. 지가. 어디 구석에 처박힙니다. 안 나와.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이쪽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들이 모이게 화학적 도핑을 한 거고, 이쪽에는 플러스 전자들이 모이게 화학적 도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얘네들이 이쪽 라인을 타고 튀어나갈 수 있도록, 특히 마이너스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뭐예요? 이쪽의 전선 상태가 엄청 좋아야 돼. 상태가. 그리고 자, 여기다 전선을 연결을 했는데 전자들이 다니는 길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물리적으로 키우지 않고
전기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전압을 높이는 거야. 전압을. 전압은 전류가 다니는 전류의 통로의 크기예요. 전압은 전류가 흐르는 통로의 크기가 전압이야. 그러니까 전압은 간단하게 해서 전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은. 그래서 우리가 고전압이 손실이 적고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가 다른 데로, 그러니까 쉽게 저항이 덜 걸려서 통로가 빵빵하니까 막 쏘아 나가도 그냥 문제가 없잖아요. 전압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류가 다니는 통로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새기도 하고 정체가 돼가지고, 그죠? 전기적 효율이 떨어지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이미 DC 쪽의 전압을 1500V로 다 높였어. 이미. 중국에서 오는 인버터들도 거의 대부분 다 1500V까지 DC를 사용하게 해놨어요. 국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국내는 이제 겨우 DC 1100V야. 한계가 명확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특히 이제 EPC 태양광을 구축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지판 어레이, 그러니까 보통 스트링이라고 그러죠. 인버터에 입력되는 각 스트링의 전압을 보통 국내 업체들은 몇 볼트 유지하냐면 650V DC 650V 정도 유지하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730W 가지고 태양광을 지금 140kW 구축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도면의 스트링 전압이 얼마냐면은 797V예요. 그리고 몇 개의 라인은 830V예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안 했냐? 여기에 지원되는 인버터가 1100V까지인데 이 인버터가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인버터의 MPPT 유효 범위가 880V.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빨 맥시멈으로 갈 수가 없어서 보통 430V에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인버터가 이제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스트링 라인을 이 정도밖에 구성을 안 했지.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140kW 발전소를 구축을 하고 있는 이 태양광에 사용되는 인버터가 MPPT 범위가 예를 들어서 한 1200V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 스트링 라인의 전압을 900V 넘게 만들었을 거예요. 전압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올라갑니다. 손실이 적어져. 근데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요, 맨날 하는 게 아무리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막 500kW, 1메가 이렇게 해도요, 이 스트링 전압을 이걸로 유지를 해. 그래 놓고, 이게 이 구간이 가장 손실도 적고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저는 지금 태양광에 관련된 이 물리학 쪽의 전공자가 아니면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 태양광 업계에 들어와서, 이거를 제가 설치를 하고 있을 때 고객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전문가니까 와서 설비도 하고 전기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좋은 거예요. 잘 돼요. 전기 잘 만들어요. 그런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고요. 전문가다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까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소리도 듣고 교수님 소리도 듣는데 사실은 내가 들을 때마다 민망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칭호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비전공자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셀에서 이게 이 안에서 막 전자들이 막 어디로 튀어나가려고 이제 고준위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걸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액티브한 상태, 굉장히 풀 액티브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 전자들이 이제 어디론가 막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전선인데, 이 전선을 여유 있게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짧게 해줘야지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DC 배선이 저희가 10스퀘어를 씁니다. 다른 데는 다 6스퀘어 써요. 아무 고민도 안 합니다. 무조건 6스퀘어야. 6스퀘어하고 10스퀘어하고 전선의 가격이 2배 차이나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사 마진이 적어지죠. 근데 공사 마진이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100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어요. 인버터는 120kW짜리래.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들여다봐도 100kW 발전할 때를 못 봐. 100kW 발전하는 순간이 없어요. 맨날 발전하는 게 가장 많이 발전하는 게 92kW, 93kW, 정말 좋을 때는 95kW. 이 100kW라고 용량이 되어져 있는 전지판도 냉정하게는 맥시멈으로는 한 130kW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인버터도 당연히 120에서 125까지니까. 아니, 정말로 날씨가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잘 불고,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100km를 넘게 찍어야 되거든요. 피크로, 순간이나마.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첫째, 운용 전압이 낮아. 운용 전압이 낮아서 전류가 효과적으로 잘 안 움직여. 무슨 얘기예요? 손실이 생겨요. 두 번째, 여기에서 전자들이 효과적으로 인버터 쪽으로 쫙쫙 빨려갈 수 있게 충분하게 높은 전압으로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전자들이 여기서 막 움직이다가 걔네들끼리 재결합해. 그건 손실이죠. 그래 피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너무 바빠서 진짜 바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쁜데 바빠서 이것저것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오늘 영상을 이제 오랜만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잠깐 고민을 하다 보니 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주제도 이제 좀 심각하게 언젠가는 할 때가 있을 거고, 옵티마이저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모듈 최적화죠. 이걸로 인해서 영상을 보니까, 다른데 홍보 영상을 보니까 10%의 그 성능 향상, 출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안 나와. 옵티마이저를 하기 전에 금방 제가 얘기한 전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흐를 수 있게 전압을 높게 설정을 하고 전선의 크기를 늘리고 접속점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는 통로상에서 부하가 적게 걸리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만이 효율이 올라갑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스트링 전압을 650 볼트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설계 그러면은 500km를 설계하든 100km를 설계하든 1000km를 설계하든 스트링 전압은 무조건 요 정도에 맞춰.
인버터는 맥시멈 MPPT가 인버터 MPPT가 지금 중국에게 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버터가. 그래도 최대 입력 전압은 1100V고 MPPT 유효 범위는 880V까지 가능하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830V까지 인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당연히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유지를 해서 넣어줘야 돼. 안 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맨날 하던 대로. 맨날 하던 대로. 고민이 없어. 옵티마이저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일렉트로 루미네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한글로 하면 전개 발광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루미네센스 그러면 이제 보통 냉광이라고 그래요. 냉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기적으로 빛을 만들면 열이 난단 말이에요. 열이. 그런데 희한하게 전기적으로 불빛을 내게 만들어도 열이 안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이오드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핸드폰에서 프레시에스는 이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다이오드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소비자력이 굉장히 큽니다. 5W짜리여서 열도 많이 나죠. 하지만 옛날에 우리 뭐 라디오나 전축이나 지금도 어느 조그만 기계에 뭐 동작을 표시하거나 하는 조그만 다이오드는 불빛이 나도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가운 빛이라고 그래서 냉광이라고 그래요.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이 전개 발광 효과를 통해서 전지판을 모듈을 검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날 잡아서 특집을 한번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내부 수리를 끝나서 스튜디오를 꾸미면 이 부분에 최고 권위자를 불러서 이 일렉트로 루미네센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분을 거의 고문하다시피 해갖고 이 루미네센스가 정말로 왜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에서 정말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검수 단계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득력 있게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옵티마이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지판을 모듈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검수를 하잖아요. 검수할 때 전지판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검수할 때 이 이해를 해요. EL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칙적으로 내가 전지판을 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어. 구입을 하면 내가 사입한 전지판의 EL 데이터를 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줘야 돼요. 근데 안 줘. 전지판 회사에서 안 줍니다. EL 데이터를. 그만큼 예민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핵심적이라는 얘기겠죠? 네, 이제 전개 발광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실리콘 셀의 상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실리콘 전지판 안에서 셀과 셀 사이에 그 배선의 접합 문제, 그리고 셀 자체의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약간 그 뭐랄까 리스크를 받은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EL을 통해서 EL 검사를 통해서 다 확인이 돼요.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모듈 회사에다가 크레임을 요청해서 전지판 바꿔줘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발전소 구축 공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저 전문적인 EL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내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기 전에 완전한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유료죠. 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과정이고, 뭐 전지판 옵티마이저, 내가 그러니까 아까 그 안양에 있는 삼본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이제 직원 연구원 6명 있는 회사에다가 2주에 한 번씩 인버터를 계속 공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전지판 단위의 MPPT 모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을 못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결과를 도출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받을 만큼의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모듈 단위의 MPPT를 구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실리콘 셀 안에서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들이 효과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재결합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나가지 못해서 손실이 나서 이 전지판이 가지고 있는 최대 출력을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예 전지판 뒤에다가 MPPT 모듈을 붙여갖고 최대 출력으로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전선을 통해서 인버터에다가 공급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 있을 만큼의 성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한 서너 번 인버터를 2주 단위로 서너 번 계속 공급을 하면서 나중에 궁금해서 도대체 뭘 하는데 맨날 인버터를 이렇게 날려먹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성과는요. 성과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하다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이제 옵티마이저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소에 있는 이 전지판의 개별적인 상태를 전부 다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뭐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최적화를 해가지고 전체 출력을 10% 정도 향상을 시키겠다. 글쎄요. 일단은 개별 전지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새로운 설비가 붙어야 돼요. 전지판마다.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도 저렇게 10%씩 출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여기 이 전지판 스트링을 연결하는 전선, 그 다음에 이 전선을 연결해갖고 구성한 스트링의 전압, 이것들이 낮고 전선이 굵기가 작은데 어떻게 10%씩 발전 효율을 향상을 시키느냐고. 물리적인 한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제품에 대한 성능을 좀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드웨어를 잘 구성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조금 고사양으로 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좋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이 두 개가 찰떡처럼 붙어야지만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은 뭐해? 옵티마이저 한다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은 뭐예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미 한계가 딱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1%라도 1와트라도 전기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런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저런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도 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출력이 더 나와야 그래도 돈을 더 많이 받는데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응? 그런데 다 의미가 없는 게, 설비를 구축할 때 정말로 설비를 잘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성격, 모듈의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인버터의 성격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오버스펙으로 설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최고의 발전 성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버스펙으로 설비를 하면 비용이 올라가죠. 제가 전화상으로 제일 대답하기가 힘든 말이 뭐냐면, 저희 100kW 하려고 그러는데 100kW 하는데 그 킬로와트당 건설비가 단가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예요. 정말 답변하기 힘든 게, 태양광은 뭐 냉장고나 TV처럼 제품 자체를 이동을 시켜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태양광 공사를 해야 돼. 현장마다 다 틀려요. 물론 어느 정도 선이 있긴 있지.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터전에 맞춰가지고 최적화해서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옆 동네 김 씨는 킬로와트당 뭐 100만 원에 했으니까 나도 100만 원이면 할 수 있겠지. 옆 동네 뭐 누구는 뭐 80만 원, 킬로와트당 작년에 했는데 80만 원 했대는데 올해는 좀 가격이 올랐다니까 한 90만 원이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냥 노멀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전화 오면 요즘에 많이 가격이 올라서 한 11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킬로와트당. 최소한 그 정도로 돈이 들어가서 설비를 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소는 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킬로와트당 뭐 구축비가 얼마가 됩니다, 그 얘기를 백날 물어봤자 제 입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갑니다. 아까 RPS 종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종료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제도 교체. 한번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어도 2015년까지는 태양광 초창기 업체들이, 태양광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신념도 있었고요. 또 야망도 있었고요. 꿈도 있었습니다, 업체들이. 그런데 2015년쯤 됐을 때 초창기에 태양광에 뛰어들었던 그 야심을 갖고 있던 업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에너지 공단 때문에 사라졌어요. 공단이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를 파국으로 이끌어오고 이렇게 망친 장본인이에요.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라고 시키는 의무를 갖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냥 예를 하나 드릴게요. 2018년도에, 지금은 이제 없어진 회사니까 회사 이름을 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주식회사 일링스라고 하는 인버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책 사업으로 해서 메모드한 태양광, 정부가 관련되어 있는 그 대규모의 발전소들에는 윌링스 인버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도 그래서 윌링스 인버터가 뭐 100개 넘게 깔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윌링스가 태양광 사업을 접습니다. 접는 결정을 합니다. 왜? 아니, 1메가짜리 인버터가 1억 정도 하거든요. 그 1메가짜리 인버터를 100대 이상씩, 한 3년 안에 100대 이상씩 납품을 했어요, 윌링스가. 다른 인버터 회사에서는 꿈도 못 꾸지, 그 정도 매출을 남기는 걸. 근데 윌링스에서 접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화는
그 오너가 월요일 아침에 회의하는데 직원이 이제 공단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더니 오너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회의장을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그날 사무실에 회사에 복귀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출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틀째 오후에 한 2억이 넘는 포르쉐 자동차를 사가지고 왱 하고 들어갔고 회사 출입구 앞에다가 딱 대놓고 시동도 안 끈 상태에서 뚜벅뚜벅 회사 안으로 들어와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태양광 접어. 나 안 해. 그리고 회사를 매각 절차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사모펀드에 주둥이로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 공단에서 어떤 내용을 인버터 회사에다가 요구했냐면, 그 전에는 인버터의 의무 AS 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이었는데 공단에서 그 인버터 망가졌다고 맨날 공단에 접수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3년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고장 수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이게 뭐 3년 만에 뭐 이 인버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2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제품 홍보를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3년 만에 인버터가 이제 고장이 나니까 공단에 이제 막 협박성, 그리고 막 같은 이제 막 민원이 폭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탄치 공단 직원들이요. 힘들죠. 그러니까 꼼수를 쓴 거예요. 야, 인버터 무상 AS 기간을 앞으로 5년 동안 하라고 그래. 5년. 공단의 5년의 압박이 업체로 내려옵니다. 인버터 회사로. 그러니까 율링스가 바로 야,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야, 우리가 만든 제품 정말로 잘 만드는데 이 제품을 어떤 놈이 사갖고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설치하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제조업체가 물건을 만들어 갖고 오다 와서 박스 포장해가지고 용달차에다 실어갖고 보내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5년 동안 그렇게 무상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그러면 제조업체 다 망하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인버터가 5년 무상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죠? 뭐 최근 들어서 뭐 중국 업체가 들어왔고 뭐 7년짜리 무상 AS 인버터도 뭐 돌아가고 있던데, 홍보를 하고 있던데.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인버터를 만드는 제조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당해서 아무리 인버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그 인버터를 사갖고 있는 사서 가져가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수준, 그리고 인버터가 설치되는 위치, 환경, 그 다음에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는 한전의 개통 상태에 따라서 인버터는 얼마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리스크를 계속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조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갖고 시장에 팔았는데 그걸 5년 동안 무상으로 그거를 보증을 하느냐고. 사실 말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인버터 업계가 결국은 이 무상 AS 5년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인버터 업계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다 스마트 시대잖아요. 스마트. IoT 시대란 말입니다.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인버터들 중에 IoT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버터가 없어요. 왜 없냐면, 아니 5년 동안 제품을 무상으로 보증을 해야 되는데 저 IoT 기능을 넣어놓으면
문제의 소지가 또 생기잖아. 그쵸? 통신이 끊어지는 얘기는 무수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집안에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바꿨을 때, 그래서 이제 뭐 비밀번호를 바꿀 경우, 통신회사가 바뀔 경우, 공유기가 망가졌을 경우, 인버터는 말짱한데, 그럴 때마다 인버터 회사에 계속 AS 문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막말로 얘기해서 무상 AS, 무상 보증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인버터 제조회사들은 IoT 기능을 넣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공포. 야, 저 IoT 기능 괜히 넣어놨다가 저것 때문에 그냥 AS가 폭주하면 어떡하지? 야, 하지 마, 아예.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만들어. 여기서 어떤 것도 더 추가하지 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현실이 그래요.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가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의 뭐 희한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를 육성을 하고 업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업체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맨날 규제, 그리고 그 알량한 보조금이나 갖고 핸들링 하면서 시장은 그냥 보조금만큼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윌링스가 이쯤에서 이제 이 사업을 떠난 것처럼 2015년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신념이 있고 야망이 있고 나름대로의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려버려갖고 떠나버립니다. 사업을 다 접어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만 남아있어요? 오로지 돈. 늦게 공사를 따갖고 돈을 좀 벌어볼까.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모든 태양광 관련된 업체, 저 포함이야. 나도 마찬가지, 저도.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투자가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원래부터 내가 이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돈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계속 실행에 옮길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태양광 업체들은 다 전부 다 돈벌레밖에 없어요. 태양광이 무슨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태양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에너지 전환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건 다 개소리야. 오로지 어떻게 영업사원을 앞세워갖고 어떻게 공사 하나 따가지고 돈이나 몇 푼 벌어볼까. 이런 업체들만 드글드글해요. 대한민국에 태양광 업계가. 이런 와중에서 공단은 이렇게 RPS를 종료하고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로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황당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 태양광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결정적인 요인이 REC예요. REC. 신재생에너지 프리미엄. 이거 탄소 배출권이잖아요. 탄소 배출권. REC가. 근데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 들어가면 이 REC 자체가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냥 장기 고정가 안으로 그냥 싹 녹아 들어가고 모래밭에다가 물 붓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데, REC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지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어떻게 늘어나냐고.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태양광의 전문 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해. 왜? 본인들이 태양광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야망을 갖고 있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괜히 여기서 한마디 나섰다가 공단에 찍혀가지고 사업하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한마디도 안 하고 거꾸로 한 발 더 나가갖고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은 우리는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뭐 파블로의 개야 뭐야. 응? 마치 제도가 바뀌는 걸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응? 그러고 있습니다. 업계가. 어느 한 업체도 옛날에는 어떤 줄 아세요? 2015년만 해도 그렇게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산업통상부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태양광 업계 중에서 생각 있는 업체들이 우리로 몰려가갖고 야 공단장 나와. 이건 뭐 하는 짓이야. 가서 고함도 지르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금 예전에는 이쪽에 풍덕에 있었단 말이에요. 용인에. 그 1층 로비에 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농성하고 그랬어요.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업체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태양광 어떻게 발전소 하나 수주해갖고 돈이나 벌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직도 스트링 전압을 그냥 무조건 650V로 그냥 만들고 있고 인버터는 점점 내부 전압이 계속 DC 전압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응? 800V였다가 1000V였다가 1100V까지 늘어나는데 그거는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인버터 최대 전압이 입력 전압이 800V였을 때 만들어진 게 스트링 전압이 650V였거든요. 이거를 지금 인버터가 1100V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스펙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트링 전압을 650V로 만들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한테 여러분들이 공사를 맡기고 있는 거라고. 한심하잖아요.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고성의 분양권은 아마 다음 달 되면은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아주 디테일한 어떤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뭐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가능하면 카탈로그도 만들려고 해요. 카탈로그 만드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안내 전단이나 카탈로그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뭐 5억 5천씩이나 하는 사업을 하면서 뭐 안내 팜플렛이나 카탈로그 없이 하나 진행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카탈로그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제 그 카탈로그를 이제 발송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가능하면 짬짬이나마 정말로 영상을 좀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이었습니다.